금요일에 남편이 꽃을 줄 텐데 당신이 먼저 향기를 맡아봐요. 공원에서 우연히 짐을 들어드린 점쟁이 할머니가 수연에게 해준 조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을 때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아주 흥미로운 정보랍니다. 그럼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최수연은 네덜란드 장미 샘플이 담긴 상자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의 낡은 기아 리오의 문을 닫았다. 10월의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와 공원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꽃 도매시장에서 3시간을 보낸 뒤라 기분 좋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제대로 일을 마쳤을 때 찾아오는 바로 그 종류의 피로감이었다. 38, 그중 15년을 플로리스트로 살아왔지만 새로운 품종의 장미를 볼 때마다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은 여전했다. 그녀는 연분홍색 꽃잎이 중심부로 갈수록 크림색으로 변하는 희귀 품종 미스티 버블스 열송이가 담긴 판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내일 아침 회의 때 8년째 수석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샵에서 이 꽃들을 선보일 생각이었다. 수연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서울숲의 익숙한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남편 민혁은 오늘 저녁 7시쯤 일찍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일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최근 몇 달간 그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부쩍 잦아졌다. 부동산 일이라는 게 그래 그는 설명했다. 요즘은 계속 붙어있어야 해. 고객들은 까다롭고 계약은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기 일쑤라고. 반찬으로 뭘 할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 벤치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거대한 시장 가방 2개를 옆에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스카프 아래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어깨에는 빛바랜 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적어도 10년은 넘어 보이는 옷이었다. 수연은 걸음을 늦췄다. 할머니는 몹시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할머니는 놀랍도록 맑고 투명에 가까운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에 스친 감정이 무엇인지 수연은 알아챌 수 없었다. 감사함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아이고, 아가씨. 우 할머니가 속삭였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예전엔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젠 가게에서 집까지 오는 게 서울을 가로지르는 것 같으니 원. 댁이 뭐세요? 멀진 않아. 할머니는 공원 너머 아파트 단지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세동이야. 근데 이 짐 때문에 감자랑 통조림 좀 샀지? 손주 녀석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오질 않네?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자기 일로 바쁘니까. 수연은 장미 상자를 벤치에 내려놓았다.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건 작은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집은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도우라고 가르치셨다. 10분 정도 더 쓴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오,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천사네, 천사. 나는 이순자라고 해. 아가씨 이름은? 최수연이에요. 제가 가방을 들 테니 할머니는 천천히 오세요. 그녀는 가방 2개를 집어들었다. 정말이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각각 10kg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느릿느릿 걸었지만 숨결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이렇게 젊고 예쁜데 할머니가 수연을 훑어보며 말했다. 결혼은 했겠지? 네, 한지 14년 됐어요. 아이는?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질문은 언제나 아팠다. 아니요, 잘 안 됐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하늘이 모두에게 자식을 점지해주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인생이 텅 빈 건 아니야. 아가씨 앞날은 아직 창창해. 그들은 공원을 빠져나와 길가를 따라 걸었다. 수연은 할머니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관찰하는 시선이었다. 무슨 일 해?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플로리스트요. 방금 도매시장에서 꽃을 좀 가져오는 길이에요. 수연은 한쪽 겨드랑이에 낀 상자를 가리켰다. 꽃이라.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아름다운 일이네. 꽃은 기쁨만 주는 게 아니야.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겐 진실도 말해주지. 수연은 미소 지었다.
어르신들은 모든 것에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법이다. 진실이고 말고. 꽃마다 제 언어가 있거든. 장미를 예로 들면 사랑을 보여주지만 아름다운 포장지로 거짓을 감출 수도 있지.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수연을 긴장하게 했다. 할머니는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80년대에 지어진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이순자 할머니가 입구에서 멈춰섰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고마워, 아가씨. 집까지 올려다 드릴까요? 2층이라 멀지 않아. 네, 그럼요. 예상대로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자 눅눅한 벽과 고양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순자 할머니가 열쇠로 문을 열자 수연은 작은 현관 안으로 가방을 옮겼다. 집은 방 하나짜리로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늑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들어와서 잠시 앉아 할머니가 불렀다. 차 한 잔 줄게. 고맙지만 이만 가봐야 해요. 남편이 기다려서요. 이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수연의 손을 붙잡았다. 차갑고 앙상한 손가락이었지만 잡는 힘은 강했다. 잠깐만, 해줄 말이 있어? 수연은 당황했다.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두려운 기색이 서렸다. 사악하진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눈빛이었다. 내가 괜히 아가씨를 멈춰 세운 게 아니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날 도와줬지? 그건 영혼이 막다는 뜻이야. 맑은 영혼은 도와줘야 해. 무슨 말씀이신지. 이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식탁으로 이끌어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수연의 두 손을 잡았다. 나에겐 신기가 있어, 수연아. 어릴 때부터 남들이 못 보는 걸 봤지? 보통은 입을 다물고 살아.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하니까. 하지만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나도 널 도와야겠어.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점쟁이나 초능력자 같은 미신을 믿지 않았다. 전부 사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맑고 빛바랜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쩐지 믿음이 갔다. 내 남편, 할머니는 수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말을 시작했다. 너에게 꽃을 선물하지? 내 수연이 놀라 대답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민혁 씨가 꽃다발을 가져와요. 제가 꽃을 좋아하고 또 이 일을 하는 걸 아니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순자 할머니가 되뇌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음조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기쁘고, 네, 그럼요. 관심이고 배려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금요일에 남편이 꽃을 줄 텐데 당신이 먼저 향기를 맡아봐요. 그녀는 수연의 손을 더 꽉 쥐었다. 향기를 맡고 꽃잎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봐. 서둘러 꽃병에 꽂지 말고 기뻐하지도 마오. 꽃이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야. 무슨 진실이요? 수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만 하는 진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가보렴. 그리고 기억해. 무엇을 알게 되든 그게 더 나은 길이라는 걸. 진실은 거짓보다 아프지만 오직 진실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수연은 일어섰다.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렸다. 민혁 씨에 대해 뭘 아시는 건가요?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 아주 큰 변화. 그리고 그 시작은 금요일의 꽃다발이 될 거야. 할머니는 일어나 수연을 문까지 배웅했다. 작별 인사로 그녀를 꼭 친딸처럼 안아주었다. 강해져야 해. 넌 다 잘 해낼 수 있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수연은 멍한 상태로 아파트를 나섰다.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오니 어느덧 저녁이 되어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장미 상자를 품에 안은 채 기계적으로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금요일에 남편이 꽃을 줄 텐데 당신이 먼저 향기를 맡아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꽃이 무슨 진실을 말해준다는 걸까? 수연은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외로운 노인이 그저 자신이 중요하고 신비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이겠지? 초능력자에 대한 신문 기사나 읽고 이제는 자기가 그걸 믿게 된 걸 거야. 신기, 예지력, 다 헛소리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 끝에 전화가 끊겼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고객과 미팅 중 나중에 전화할게. 수연은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민혁은 최근 몇 달간 정말 바빴다. 새 프로젝트 때문이야. 그는 말했다. 큰 투자자들이 얽혀 있어서 24시간 대기해야 해. 그녀는 그를 믿었다. 왜 믿지 않겠는가?
결혼 14년 차였다. 그 시간 동안 그를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수연은 공원 오솔길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하지만 최근 민혁은 확실히 변했다.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핸드폰은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아무데나 던져두더니 이제는 샤워할 때조차 가지고 들어갔다. 저녁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가 그녀가 다가가면 황급히 창을 닫았다. 기밀 정보야의 그는 설명했다. 고객들은 자기 데이터가 노출되는 걸 싫어해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금요일마다의 그 꽃다발. 예전에는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내가 꽃을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한 주를 마감하며 기쁘게 해주려는 노력이라고. 민혁은 항상 비싸고 크고 화려한 꽃다발을 가져왔다. 장미, 작약, 백합 최고급으로만. 우리 예쁜 아내를 위해 그는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집이 화사해지라고 그녀는 거실 서랍장 위 꽃병에 꽃을 꽂고 감상했다. 민혁은 항상 같은 플로리스트에게 주문했다. 그곳의 품질이 보장된다고 했다. 당신이 먼저 향기를 맡아봐요. 수연은 걸음을 재촉했다. 내일은 목요일, 모레는 금요일, 이번 주에도 민혁이 꽃다발을 가져올까? 보통은 가져왔다. 거르는 일은 드물었다. 집에 도착했다. 그녀와 민혁은 서울 외곽의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고 있었다. 자가를 사려고 했지만 어쩐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집값이 폭등하거나 민혁이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3년 전 양평에 전원주택을 샀다. 180평 남짓한 작은 땅에 지은 집이었다. 민혁은 투자라고 했다. 땅값이 오르니 나중에 수익을 남기고 팔거나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그곳에 거의 가지 않았다. 주로 여름 주말에나 들렀다. 수연은 그곳에 정원을 가꾸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민혁은 아직 이르다고 했다. 집 수리부터 제대로 하고 조경은 그 다음에 하자고. 수연은 아파트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민혁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냈지만 요리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민혁에게 다시 전화해볼까? 언제 오는지 물어볼까? 아니, 바보 같은 짓이다. 미팅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 수연은 갤러리를 열어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여기 14년 전 그들의 결혼식 사진.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민혁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 있다. 여기 그들의 첫 신혼집이었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여기 5년 전 제주도 휴가. 여기 그녀의 꽃집 송년회. 민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까웠던 게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상사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수연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밤 9시. 민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수연은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녁 먹을 거야? 30분 뒤에 답장이 왔다. 미안, 늦었어. 밖에서 먹을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금요일에 남편이 꽃을 줄 텐데 당신이 먼저 향기를 맡아봐요. 목요일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일했다. 고객을 위한 꽃다발을 만들고 결혼식 장식을 고르는 예비부부에게 상담해주고 새로운 꽃을 주문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 민혁은 그날도 밤늦게 돌아왔다. 그가 조용히 옷을 벗고 옆에 눕는 소리가 들렸다. 2년 전에 끊었다던 담배 냄새가 났다. 아침에는 7시에 일찍 나갔다. 수연은 그와 아침 식사조차 함께하지 못했다. 그리고 금요일이 왔다. 수연은 하루 종일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샵에서 일하며 주문을 받고 기업 고객을 위한 꽃 장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오늘 민혁이 꽃다발을 가져올까? 이런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신이 짜증났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말을 믿다니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하지만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저녁 6시. 수연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민혁은 7시까지 오겠다고 낮에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는데 최근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청바지와 옅은 회색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평소 집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가볍게 화장을 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정확히 7시 현관문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냈다. 샐러드에 넣을 채소를 썰고 있던 수연은 부엌에서 얼어붙었다. 수연아, 나왔어. 민혁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심지어 즐거워 보였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갔다. 민혁은 회색 정장 차림에 셔츠 윗단추를 푼 채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정말이지 화려한 꽃다발이었다. 하얀 장미, 연분홍 작약, 그리고 자잘한 흰 꽃이 달린 하늘하늘한 가지들. 이 모든 것이 넓은 아이보리색 공단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 민혁이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수연은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장미가 30송이는 좋게 넘어 보였다. 전문가의 솜씨, 비싼 작품이었다. 15만 원은 좋게 넘겠네. 그녀는 자동적으로 가격을 가늠했다. 고마워. 그녀는 꽃다발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먼저 향기를 맡아봐요. 꽃잎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봐.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민혁은 이미 재킷을 벗고 있었다. 꽃다발 맘에 안 들어? 아니, 무슨 소리야. 너무 예뻐.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럼 쉬어. 나 옷 갈아입고 올게. 같이 저녁 먹자. 뭐 만들었어? 응어 샐러드랑 닭고기 구웠어.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다. 수연은 꽃다발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왜인지 모르게 너무 빨리 뛰었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옆에 앉아 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꽃다발은 완벽했다. 장미는 신선했고 꽃잎은 탄력 있었으며 흠 하나 없었다. 작약도 흠잡을 데 없었다. 10월에 이런 작약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특별히 온실에서 재배해 가져온 것일 터였다. 플로리스트는 색감도 감각적으로 배치했다. 흰색에서 연분홍색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공기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수연은 몸을 숙여 향기를 맡았다. 장미는 고전적인 신선함에 약간의 쌉싸람이 섞인 향을 냈고 작약은 달콤한 향을 더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비싸고 아름답고 제대로 만들어진 평범한 꽃다발이었다. 그녀가 막자리에서 일어나 꽃병을 찾으러 가려던 순간 줄기들 사이에서 하얀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장미들 사이에 작은 카드 봉투가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다. 수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민혁은 꽃다발에 카드를 덧붙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냥 꽃을 주고 입을 맞추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작고 하얀, 거대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봉투였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엠보싱 처리된 두꺼운 종이 카드가 들어있었다. 아름답고 비싼 카드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명필로 단 몇 줄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유라에게. 우리 곧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당신의 M. 수연은 3번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유라에게. 최수연이 아니라. 유라. 우리 곧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녀는 꽃다발을 보았다가 카드를 보았다가 다시 꽃다발을 보았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실수일 거야. 민혁 씨. 그녀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리도록 애쓰며 불렀다. 응. 나가. 침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나왔다.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야? 수연은 그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말없이. 민혁은 카드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수연아, 이건 유라가 누구야? 침묵. 길고 귀가 먹먹한 침묵. 그게 고객이야. 내가 꽃다발을 2개 주문했어.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그 사람 거. 플로리스트가 카드를 헷갈렸나 봐에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들렸다. 그 자신도 그걸 깨달았는지 말끝을 흐렸다. 고객한테 꽃다발을 선물해 수연은 일어섰다. 곧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쓰인 카드랑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민혁 씨?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수연아,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차분하게. 그녀는 속에서 뜨겁고 타는 듯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남편이 어떤 유라라는 여자한테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꽃다발을 선물한 것에 대해 내가 차분하게 얘기하길 바라는 거야? 그건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을 뿐이야. 사랑하는 유라에게 우리 곧 영원히 함께할 거야. 수연이 소리내어 읽었다. 이게 계약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민혁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현관으로 가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나 잠시 나가봐야겠어? 거기서 그는 문 앞에서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멈춰섰다. 당신 핸드폰 줘.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뭐 하려고? 핸드폰 줘. 민혁 씨. 거기엔 기밀 정보가 있어? 고객들. 핸드폰. 당장. 그는 돌아섰다. 오랫동안 탐색하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수연은 갑자기 그의 눈에서 14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을 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진실을 원해? 그럼 진실을 줄게.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비밀번호는 직접 풀어주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몰랐다. 봐,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된 거. 수연은 핸드폰을 받아 메신저를 열었다. 가장 최근 대화는 유라 붉은 심장이었다. 그녀는 대화 내용을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빠르게, 그 다음에는 점점 느리게.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가 옥죄어 오고 차갑게 식어갔다. 보고 싶어. 언제 돌아와? 더 이상 숨는 거 못하겠어? 우리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싶어. 수연 씨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응, 자기 꽃들에 정신 팔려서. 내가 매주 금요일 퇴근하고 당신한테 갔다가 당신한테 준 거랑 똑같은 꽃다발을 집에 가져가는 것도 눈치 못 채. 증거 인멸용이지. 자기는 좋아해. 내가 세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든. 수연은 현관의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가락이 떨려 핸드폰을 겨우 잡고 있었다. 다음은 사진들이었다. 민혁이 30살쯤 되어 보이는 화려하고 잘 꾸민 금발의 여자와 함께 있었다. 레스토랑 앞에서, 호텔방에서, 남쪽 어딘가의 해변에서. 제주도 2024년 8월 사진 중 하나에 달린 설명이었다. 8월 이민혁은 부동산 세미나에 간다고 했었다. 수연은 공항까지 그를 배웅하며 행운을 빌어주기까지 했다. 그녀는 더 넘겼다. 지난주 메시지였다. 그 집은 언제 팔 거야? 이미 구매자 찾았어. 이달 말까지 계약 마무리할 거야. 수연 씨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급하게 팔아야 했다고 할 거야. 돈은 우리 공동 계좌로 이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떠나는 거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끝날 거야. 혹시 미리 알게 될까 봐 무서워. 모를 거야. 다 계산해 놨어. 한 달만 더 버티면 우린 자유야. 꿈꾸던 대로 제주도에 아파트 사고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수연은 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문설주에 기댄 채 무표정하게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얼마나 됐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뭐가? 얼마나 됐냐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1년 반. 1년 반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1년 반 그녀가 남들의 결혼식을 위해 부케를 만들고 그의 금요일 꽃다발에 기뻐하고 둘의 미래를 계획하는 동안 그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을 팔려고 했다고 그녀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확인하려는 듯 말했다. 돈을 챙겨서 떠나려고. 그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같이 산 거잖아. 나도 내 저축을 보탰어. 그걸 증명할 서류는 없잖아.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수연은 그를 쳐다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를 등치고 버리고 14년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 했던 계획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게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왜? 그녀가 겨우 쥐어짠 말이었다. 민혁은 이 대화가 지겹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지쳤으니까, 수연아. 우리의 잿빛 같고 지루한 인생에 지쳤어. 이 전셋집도, 당신의 그 꽃 타령도, 어떤 장미 품종이 가장 희귀한지에 대한 대화도, 당신이 항상 집에 있고, 항상 올바르고, 항상 이해심 많은 것도 지겨워. 유라는 달라. 화려하고 생기가 넘쳐. 그 애랑 있으면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야. 난 이 결혼에 14년을 바쳤어. 14년이지 그가 정정했다. 드라마 좀 찍지 마. 우린 그냥 서로 안 맞는 거야. 사람들은 변하잖아.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몸을 바로 세웠다. 나가. 그녀가 말했다. 뭐?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민혁은 비웃었다. 이 아파트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어.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럼 당신 회사 대표님한테 전화할게.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당신이 집으로 어떻게 사기치려 했는지 다 말할 거야. 무슨 사기? 내 재산을 팔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하지만 그 재산에 돈을 보탠 아내를 속일 권리는 없어. 나한테 은행 이체 내역이 있어? 2022년 3월 당신 계좌로 주택 구매 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 이체한 내역. 이 서류가. 민혁은 창백해졌다. 그 이체 사실을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수연은 분노가 힘을 실어주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나 당신 고객들 알아? 누구랑 일하는지도. 자기들 담당 중개사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기뻐할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할 거야.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당신이 이미 다 앗아갔잖아.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때 사랑과 헌신을 맹세했던 두 사람이, 그리고 그 맹세로부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민혁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좋아, 그가 내뱉었다. 내가 짐 싸서 나갈게. 하지만 집이랑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집 구할 시간 3일 줄게. 일주일, 5일. 그게 내 마지막 제안이야. 그는 침실로 들어가 가방에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수연은 현관에 서서 거실 테이블 위에 꽃다발을 보았다. 하얀 장미, 연분홍 작약. 그가 애인을 위해 샀다가 실수로 그녀에게 가져온 아름다운 꽃다발. 금요일에 남편이 꽃을 줄 텐데 당신이 먼저 향기를 맡아봐요. 이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는 이 꽃다발이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20분 뒤 민혁이 불룩한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는 문턱에서 멈춰섰다. 이렇게 돼서 유감이야.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아니, 유감 아니잖아. 유수연이 대답했다. 당신은 그냥 걸린 게 유감일 뿐이야. 안 그랬으면 조용히 집 팔고 돈 챙겨서 사라졌겠지? 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고.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 닫아버렸다. 수연은 현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조용하고 텅 빈 아파트, 그리고 배신의 증거인 저 빌어먹을 꽃다발. 그녀는 거실로 가서 꽃다발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버렸다. 장미와 작약은 감자 껍질과 달걀 껍데기가 담긴 봉투 위로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돌아와 물을 한 잔 따랐다. 손이 너무 떨려 반이나 흘렸다. 식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묶고 나서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별 후 일주일은 안개 속 같았다. 수연은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꽃다발을 만들고 고객에게 응대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저녁이면 날이 갈수록 낯설게 느껴지는 아파트로 돌아와 부동산 임대 광고를 뒤졌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서울 변두리의 방 한 칸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친구 민지가 괜찮은 곳을 찾을 때까지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고 제안했다. 수연은 딱히 선택지가 없어 동의했다. 짐을 꾸려 가방 2개와 개인 서류가 담긴 상자를 택시에 실었다. 14년의 결혼 생활이 3개의 짐으로 압축되었다. 민지는 와인 한 병과 함께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된 채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부엌에서 새벽 2시까지 앉아 있었다. 수연은 유라에 대해, 도망치려던 민혁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운명의 카드가 담겨있던 꽃다발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민혁을 개자식이라고 욕하고 그를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무슨 근거로? 수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집은 그 사람 명의야. 내가 돈을 준 건 맞지만 그건 지분 참여 계약이 아니라 단순 이체였어. 변호사도 승산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 그래도 해봐. 절반이라도 받아내야지. 하지만 수연은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았다. 싸울 힘이 없었다. 그저 인생의 이 페이지를 닫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사흘 뒤 수연이 일하는 샵의 박 실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박 실장은 엄격하지만 공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기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수연 씨 할 얘기가 있어? 수연은 긴장하며 앉았다. 해고하려는 걸까? 그녀가 반쯤 넋이 나가 일하는 걸 눈치챘나? 요즘 힘든 시기라는 거 알아? 박 실장이 말을 시작했다. 민지가 얘기해 주더라. 걔한테 화내지 마오.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수연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 실장이 말을 이었다. 한 달 전에 지인인 한태준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어.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시내 중심에 있는 그랜드 천마 호텔도 그 사람 소유야.
거기 로비에 있는 플라워 부티크에 실력 있는 플로리스트가 급하게 필요하대. 전에 일하던 친구가 육아휴직을 들어갔거든. 수연은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바로 자네 생각이 났어. 하지만 자네는 여기서 행복해 보였으니까 굳이 빼가고 싶진 않았지?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 거긴 월급도 여기보다 1.5배는 많고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 최고급 부티크라 고객들도 부유하고 괜찮은 아파트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수연은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박 실장은 책상 위에 손을 깍지 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해. 한 대표가 좀 급하거든. 곧 큰 행사가 있어서 장식에 도움이 필요하대. 해볼 의향 있어? 제가요. 네네, 당연히 있죠. 그럼 여기, 그분 연락처야. 오늘 전화해서 약속 잡아봐. 수연 씨. 박 실장이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자넨 훌륭한 전문가야. 우리 작은 가게에 있기엔 아까운 인재지.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것뿐이야. 어쩌면 이게 새 인생을 시작할 기회일지도 몰라. 수연은 명함을 손에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한태준, 그랜드 천마 호텔 총괄이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녀는 판매 공간과 창고 사이의 작은 복도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듣기 좋은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안녕하세요.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플로라 샵의 박 실장님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플로리스트 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박 실장님이 실력 있는 분이 있다고 약속했죠. 혹시 오늘 와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녁 6시까지 호텔에 있을 겁니다. 부티크도 보여드리고 조건도 논의하죠. 물론입니다. 몇 시가 편하세요? 4시쯤 어떠십니까?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수연은 시계를 보았다. 1시 반이었다. 네, 괜찮아요. 그랜드 천마 호텔은 도심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저택을 5성급 호텔로 개조한 건물이었다. 수연은 금박 손잡이가 달린 높은 문을 지나 넓은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크리스탈, 푹신한 소파, 접수 데스크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짙은 남색 정장의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직원에게 무언가 지시하며 손짓하고 있었다. 수연은 가까이 다가갔다. 실례지만 한태준 대표님이신가요? 그가 돌아섰다. 옅은 회색에 예리한 눈이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최수연 씨, 시간 맞춰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당신의 미래 직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결혼 반지는 없었다. 그들은 로비 구석, 유리 진열장 너머에 자리한 작은 플라워 부티크로 향했다. 안에는 꽃병이 놓인 선반, 절화 냉장고, 작업대가 있었다. 여기서 호텔 손님들을 위한 꽃 장식을 만들게 될 겁니다. 태준이 설명했다. 객실이나 행사를 위해 꽃다발을 주문하는 분들이 많죠. 저희 연회장에서 열리는 결혼식이나 파티 장식도 하고요. 일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직원 중 한 명이 맡고 있는데 솔직히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고객들 불만이 좀 있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간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큰 창문은 거리 쪽을 향해 있었다. 빛도 충분했고 모든 장비는 새 것이었다. 마음에 드네요. 그녀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죠. 월급은 300만 원에 매출의 10%를 인센티브로 드립니다. 주 5일 근무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휴무는 협의 가능하고요. 고객 만족도가 높으면 월말에 보너스도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300만 원은 박 실장의 가게에서 받던 것의 거의 2배였다. 그 이상으로요. 그럼 월요일 10시까지 오셔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직원에게 뭐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두겠습니다. 공급업체와도 연결해 드릴 거고요. 지금 바쁘지 않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희 레스토랑 에스프레소가 꽤 괜찮습니다. 수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안 될 게 뭐람. 그녀는 자유였다. 민지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좋아요.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하얀 식탁보와 은은한 조명이 있는 우아한 공간이었다. 태주는 에스프레소 2잔과 둘이 나눠 먹을 치즈케이크를 주문했다. 박 실장님이 서울 최고의 플로리스트라고 하더군요. 그가 컵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다. 15년 경력에 전시회, 대회 경력까지 왜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하셨는지요?
수연은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해 말을 더듬었다. 상황이 좀 변했어요. 변화가 필요했고요. 태주는 그녀가 말한 것 이상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변화에 익숙합니다. 5년 전에 이혼했죠?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때로는 꼭 필요한 일이더군요. 그녀는 그를 좀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의 말에는 가식적인 동정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이 있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들은 꽃에 대해, 호텔 업무에 대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플로리스트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40분가량 더 대화했다. 태주는 박식하면서도 기꺼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유쾌한 대화 상대였다. 수연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호텔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태준이 말했다. 수락해주셔서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아주 잘 일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월요일, 수연은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 태준은 부티크 앞에서 그녀를 맞이하고 호텔 관리자들과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직원용 출입구와 휴게실 위치도 알려주었다. 모두가 친절했고 특히 젊은 직원인 아름은 꽃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자기도 부케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꿈이라며 제잘거렸다. 첫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수연은 주문을 받고 꽃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작품을 만들었다. 일은 정말 많았다. 호텔 손님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문했다. 애인에게 줄 객실 꽃다발,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장식, 장례식 화환 등. 태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렀다. 연회 장식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세심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수연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직원 이상으로 대하고 있음을 느꼈다. 2주 뒤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금요일 저녁 수연이 막 부티크 문을 닫으려 할 때 태준이 다가왔다. 수연 씨,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하의 낡은 창고를 정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서류 상자들이랑 건물 이전 주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좀 있어요.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 나머지는 버리려고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다른 직원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다들 바쁘고 수연 씨는 서류 정리를 잘하실 것 같아서요. 꼼꼼하시잖아요. 수연은 승낙했다. 이 오래된 저택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그들은 낮은 천장에 긴 복도가 있는 지하로 내려갔다. 양옆으로 몇 개의 창고가 있었다. 가장 안쪽, 마지막 방에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한 선반이 있었다. 여기에 태준이 불을 켰다. 이건 전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겁니다. 90년대에 이 건물을 사셨고 제게 물려주셨죠. 하지만 솔직히 지하실에는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했죠. 그들은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낡은 서류, 임대계약서, 청구서, 인수증 같은 것들이었다. 수연은 서류들을 종류별로 쌓아두었다. 태주는 남길 것과 버릴 것을 표시했다. 세 번째 선반에서 수연은 토지 서류 1992, 1995라고 쓰인 낡은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들, 토지 매매 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등이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서류들을 넘기다가 한 문서에서 멈칫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매도인, 한정국, 매수인, 양평군청, 날짜, 1994년 3월 15일. 수연은 내용을 훑어보았다. 양평군 이발리 소재 토지 180평. 한정국 씨가 이 땅을 미래의 보상을 약속받고 상징적인 금액에 군청에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별도의 종이에는 다른 계약서 사본이 있었다. 1994년 5월 3일자였다. 토지 매매 계약서. 매도인, 양평군청, 군수 김진성. 매수인, 박민혁. 수연은 얼어붙었다. 다시 읽었다. 박민혁. 그녀의 남편, 민혁이었다. 중간 이름, 생년월일이 일치했다. 양평군 이발리 땅, 그들의 전원주택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대표님, 이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다가와 파일을 받아들었다. 서류를 읽는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건 그가 그녀를 쳐다봤다. 할아버지 땅이군요. 94년에 군청에 파셨어요. 보상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죠. 그런데 한 달 반 뒤에 그 땅을 어떤 박민혁이라는 사람에게 반값에 되팔았군요. 그 박민혁이 제 전남편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정확히는 아직 법적으로 전남편은 아니지만요. 이제 막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태주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봤다. 당신 남편이 할아버지 땅을 샀다고요? 3년 전에 그가 양평에 집을 샀어요. 깨끗한 거래고 서류도 다 문제없다고 했죠. 저도 제 저축을 보탰지만 집은 그 사람 명의로 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잠시 후 태준이 다시 파일을 들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건 불법 거래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군청은 할아버지의 동의 없이 땅을 재판매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반값세요. 이건 명백한 부패 비리입니다. 당시 군수였던 그 사람이 당신 남편에게서 뒷돈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30년 전 일이잖아요. 이런 사건의 공소시효는 30년입니다. 우리가 딱 맞춰서 알게 된 거죠. 태주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다. 내일 당장 변호사와 연락하겠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그리고 저는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법적 소유자, 즉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제게 돌아와야 합니다. 수연은 상자 위에 앉아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민혁은 원래 태준의 가족 소유였던 땅에 집을 샀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반환될 수도 있다. 그럼 집은요? 그녀가 물었다. 민혁 씨가 집을 짓고 돈을 투자했잖아요. 집은 남의 땅에 있는 부동산일 뿐입니다. 땅이 제게 돌아오면 집은 철거하거나 제가 사들여야겠죠. 하지만 당신의 집을 빼앗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민혁은 그 집을 팔아서 애인이랑 도망치려고 했어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고요. 우리 2주 전에 헤어졌어요. 제가 제 돈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태주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운명이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을 서류를 찾는 걸 도와줬고, 저는 당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도울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일이 법정까지 가게 되면 당신 남편은 꽤 곤란해질 겁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기 공모에 해당하니까요. 수연은 마음속에서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2주 만에 처음이었다.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해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좋은 변호사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은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월요일, 그는 자신의 변호사인 윤병철 변호사를 호텔로 데려왔다. 그는 희끗한 수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0대 남자였다. 세 사람은 태준의 3층 사무실에 앉아 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가 마침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94년의 거래는 명백한 위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청은 매도인에 서면 동의 없이 토지를 재판매할 권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그 당시 군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태준이 물었다. 확인해 보겠지만 설령 죽었더라도 현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 변호사가 수연을 쳐다보았다. 수연 씨의 전 남편은 이 땅을 살 때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라도 문제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문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행했거나 범죄에 가까운 과실을 저지른 셈입니다. 수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민혁을 생각했다. 그가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서류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장담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설마 그가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거래 무효 및 법적 상속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동시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거래의 전 과정을 조사하게 해야죠.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태준이 물었다. 6개월, 어쩌면 1년 정도요. 법원은 느리지만 우리가 이길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수연은 민혁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 주소, 전화번호, 직장을 알려주었다. 윤 변호사는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질문을 던졌다. 변호사가 떠나자 태준은 보온병에서 두 사람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있잖아요. 그가 그녀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저는 평생 할아버지가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자주 하셨고 화를 내시며 어떤 공무원에게 속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이 바로 여기, 이 지하실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찾게 되어 기쁘네요.
수연은 손을 데우며 찻잔을 감쌌다. 수연 씨가 저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준의 눈에는 따뜻하고 감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손님들이 기다려서 그녀가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멈춰 세웠다. 수연 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언제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업무가 아니라 그냥요. 물론 괜찮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은 14년 전, 민혁이 막 그녀에게 구애를 시작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네, 좋아요. 태준이 활짝, 진심으로 웃었다. 그럼 금요일에? 아주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압니다. 약속한 겁니다. 다음 며칠간 수연은 들뜬 기분으로 일했다. 주문이 많아 정신없이 바빴지만 일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젊은 직원 아름은 자주 부티크에 들러 사는 얘기를 하고 꽃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수연은 점차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자신을 향한 태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부티크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서서 일이나 날씨, 새로운 공급업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단순한 업무적 관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요일 저녁, 수연이 부티크 문을 닫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어깨로 핸드폰을 받치고 매출을 계속 세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수연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말씀하세요. 유라예요. 우리 좀 만나야겠어요. 수연은 얼어붙었다. 유라, 민혁의 애인. 왜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다. 우리 공통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양평 집에 관한 거요? 민혁 씨가 당신이 무슨 서류를 찾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민혁은 알고 있었다. 수연은 어딘가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통화할 때 그 발견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다. 그때 그녀는 흥분해 있어서 무심코 말해버렸을 수도 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수연이 대답했다. 아주 상관있죠. 민혁 씨는 그 집을 팔려고 했어요. 그 돈은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해요. 어떤 종이 쪼가리 때문에 계약이 파투나면 나도 피해를 본다고요? 유감이네요. 서두르지 마요. 우리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민혁 씨는 당신이 투자한 3천만 원에 2천만 원 더 얹어서 돌려줄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서류는 잊어버려요. 버리든 태워버리든 상관없어요. 우린 그 매매가 꼭 성사되어야 해요. 수연은 비웃었다. 지금 최소 수억 원은 하는 땅을 5천만 원에 넘기라고? 싫어요. 그리고 민혁 씨에게 전해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거나 이 상황에 개입하려고 하면 당신들 계획이 담긴 그의 핸드폰 기록 전부를 그 사람 직장에 직접 넘겨버릴 거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유라 씨.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민혁과 그 여자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목요일, 윤 변호사가 태준에게 전화했다. 수연은 그때 그의 사무실에 있었다. 토요일에 있을 기업 행사 장식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태준은 스피커폰을 켰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 변호사가 보고했다. 경찰에도 고소장을 냈고요. 그 공무원 김진성은 10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비리는 사후에 조사될 겁니다. 하지만 박민혁 씨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류 감정 결과 거래가 실제로 위법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은 언제 열리죠? 태준이 물었다. 예비 심리는 3주 뒤입니다. 증인과 추가 서류가 필요할 테니 준비하십시오. 저녁에 수연은 민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돈을 모으느라 아직 집을 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민지가 불안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수연아, 너한테 누가 찾아왔었어? 누구? 금발의 30대 여자. 내 친구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묻더라. 유라. 그녀가 민혁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하고 쫓아냈어. 근데 수연아, 그 여자 좀 이상해. 눈빛이 살벌하더라. 조심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감이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만약 유라가 위험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해 통화와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그가 제안했다. 아니,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시는 게 낫겠습니다. 직원용 객실이 있습니다. 건물은 24시간 경비가 지키니 안전할 겁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수연 씨, 이건 폐가 아닙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 여자가 정말 위험하다면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동의했다. 금요일 아침, 그녀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깨끗하고 아늑한 4층 객실로 이사했다. 태주는 짐 나르는 것을 돕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고맙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는 그저 당신에게 어떤 위협도 없었으면 할 뿐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아니, 당신은 제게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수연은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에는 그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래요. 그녀가 속삭였다. 태주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르다는 거 압니다. 이제 막 이혼하셨고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에 처음 나타난 그날부터 저는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혁의 배신 이후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주는 달랐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저도 대표님 생각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럼 제게 기회를 주세요. 배신하지 않는 남자도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요. 수연은 그를 껴안고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토요일 밤 새벽 3시경 수연은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에 잠이 깼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복도로 달려나갔다. 연기 냄새가 났다. 스피커에서는 자동 음성이 흘러나왔다. 주의, 화재 경보, 건물에서 대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잠옷 차림으로 옷을 반쯤 걸친 채 객실에서 뛰쳐나왔다. 수연은 핸드폰과 가방을 챙겨 계단으로 달려갔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아래층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밖에는 이미 투숙객과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태주는 입구에서 경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수연을 보자마자 그는 그녀에게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지하실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상자를 정리했던 바로 그곳에요. 수연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지하실, 서류들. 10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한 덕분에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 태주는 창고 입구에서 얼어붙었다. 상자가 있던 선반은 새까맣게 타 있었다. 파일들, 서류들, 모든 것이 재로 변해 있었다. 서류가 그가 속삭였다. 수연은 가까이 다가갔다. 불탄 잔해들 사이에서 토지 서류가 있던 바로 그 파일의 잔해를 발견했다. 거의 남은 것이 없었다. 이건 방화입니다. 이 경비대장이 다가오며 말했다. CCTV에 새벽 2시에 한 여자가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찍혔습니다. 얼굴은 스카프로 가렸지만 통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녹화 영상은요?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경비실로 올라갔다. 모니터에는 카메라 녹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여자. 얼굴은 스카프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몸매와 걸음걸이를 수연은 즉시 알아보았다. 유라예요. 그녀가 말했다. 확실합니까? 네, 이민혁 씨 핸드폰에서 사진을 봤어요. 저 여자 맞아요. 경찰은 30분 뒤에 도착했다. 수연과 태주는 진술을 하고 유라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넘겼다. 새벽녘에 그녀는 체포되었다. 도시를 떠나기도 전이었다. 민혁의 아파트에 있었다. 수색 과정에서 그녀의 차 트렁크에서 휘발유 잔여물이 남은 통과 연기 냄새가 나는 옷이 발견되었다. 유라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무너졌다. 민혁 씨가 시켰어요. 그녀는 나중에 수연이 수사관에게서 전해 들은 신문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그 서류가 우리 계획을 다 망칠 거라고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설득했어요. 민혁은 다음 날 직장에서 체포되었다. 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연행될 때 마침 추가 진술을 마치고 법원에서 돌아오던 수연이 그 옆을 지나갔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연아,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그에 대한 미련은 더 이상 없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다. 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원본 서류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첫 검토 직후 만들어둔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감정을 통해 사본이 진위가 확인되었다. 토지는 법적 상속인인 태준에게 반환되었다. 민혁과 유라는 고의적인 방화 및 중요 서류 훼손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민혁에게는 90년대 사기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이 추가되었다. 그가 주도자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있는 땅임을 알고 구매함으로써 공범이 되었다. 양평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수익금은 분배되어 일부는 토지 소유자인 태준에게 돌아갔고 일부는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였다. 그리고 수연은 자신이 투자했던 3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5월이었다. 수연은 부티크에 앉아 내일 호텔에서 열릴 결혼식을 위한 부케를 만들고 있었다. 하얀 장미, 작약, 푸른 잎사귀 고전적인 조합이었다. 그녀는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혁이 가져왔던 그 운명의 꽃다발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이순자 할머니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카드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빠요. 문가에 태준이 서 있었다. 이 몇 달 동안 그들은 아주 가까워졌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구애했다. 꽃도 선물했지만 금요일에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날이 아픈 기억의 날임을 이해하는 듯 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밤늦게까지 인생과 꿈, 계획에 대해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수연은 자신의 마음이 점차 녹고 다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은 항상 있죠에 그녀가 대답했다. 태준은 다가와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어깨너머로 부케를 들여다보았다. 아름답네요.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처럼. 아첨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가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렸다. 수연 씨, 제안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함께 플라워 샵 체인을 열어요. 당신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플로리스트 부분을 맡고 저는 사업적인 부분을 맡는 거죠. 저에겐 인맥과 연줄이 있고 장소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재능과 경험이 있고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진심이세요? 물론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호텔 부티크도 좋지만 그건 작잖아요. 도시 전역에 5개, 10개의 매장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텐데요. 저에겐 집을 판 돈이 있습니다. 당신 보상금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대출도 받을 겁니다. 수연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걸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요.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인생에 대해, 미래에 대해. 태준 씨,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장미 상자를 들고 그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 호텔에 들어온 바로 그날부터요. 수연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껴안 듯 그를 꼭 안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모든 것에 대해? 네. 그들은 8월에 첫 번째 샵을 열었다. 커다란 쇼윈도가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이름은 새로운 삶이라고 지었다. 수연이 이 이름을 고집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정말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그들은 이미 3개의 샵을 운영했고 4번째를 계획하고 있었다. 수연은 즐겁게 일하며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고 새로운 플로리스트들을 교육했다. 태준은 재무, 계약, 체인 확장을 담당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속임수나 숨김없이 사랑에 빠졌다. 12월 어느 토요일 저녁 태준은 수연을 양평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놀랐다. 그 모든 이야기 끝에 그가 그 땅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 팔았어요. 그가 대문 앞에서 차를 세우며 말했다. 지었어요. 그들 앞에는 크고 아름다운 테라스와 베란다,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새 집이 서 있었다. 이건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를 위한 집이에요. 당신이 동의한다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의무감 때문도 동정이나 감사함 때문도 아닙니다.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잠들고, 옆에서 깨어나고, 계획을 세우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해하고 싶어요. 동의하나요?
수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네, 1000번이라도. 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췄다. 길고 부드럽게. 결혼식은 봄, 4월의 양평에 바로 그 집에서 열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민지, 박 실장님, 윤 변호사, 호텔 직원들, 태준의 친구들. 수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테라스에 서서 하얀 장미와 작약으로 만든 부케를 들고 있었다. 한때 민혁이 가져왔던 것과 같은 부케였지만 이제 이 부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사랑. 준비됐어요.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네. 그들이 하객들이 모인 홀로 들어갔을 때 수연은 먼 구석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진 밝은색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였다. 수연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여기에? 누가 초대한 거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직원 비밀이야라고 말하는 듯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식이 끝난 후 수연은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를 찾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누구 찾아요? 태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물었다. 어떤 분이요?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시간은 많아요. 우리 앞에는 평생이 있잖아요. 수연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그에게 기댔다. 그래, 평생.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고 어딘가 서울숲 공원에서는 투명한 눈을 가진 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일은 끝났다. 또 하나의 영혼이 행복을 찾았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